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교육원 창조인문학 한국의 개혁개방 오늘은 8번째 강의인데요. 갑신정변을 좌절된 개혁의 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인물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이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인물들이 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 중이던 갑신정변 주체 세력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갑신정변을 주도한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갑신정변이 사흘 만에 실패한 이후에 고종에 의해서 척살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5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른바 갑신오적이라고 일컫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을 지적하라고 하면 미국, 일본 등 근대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오랫동안 외교 업무를 한 경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홍영식, 갑신정변 마지막 날 척살당한 이 홍영식의 경우에는 우리 보빙사 때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요. 서광범도 김옥균과 함께 일본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고 또 홍영식과 함께 민영희 홍영식과 함께 법인사로 미국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홍영식과 서광범이 똑같이 미국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미국에 체류하던 기간이 달라진 이유는 보빙사 정권 대신이었던 민영익과 부대신이었던 홍영식이 귀국 경로가 달라졌다고 그랬죠. 민영익은 유럽 일주를 마치고 돌아왔고 홍영식은 맞벌어 미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서광범은 민영익을 수행했기 때문에 홍영식보다 6개월 늦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김옥균은 3차례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요. 박영효도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서광범은 사관생도로 일본 유학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오랜 해외 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갑신정변 주도 세력들은 하루바삐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선은 세계 대세에 뒤처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고 그 결과 성급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옥균은 인생을 한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871년까지는 태어나서 공부를 했는데 주로 개화사상을 공부를 했던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1872년은 과거의 급제에서 관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8년 동안의 관리 생활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1881년부터는 굉장히 급속히 고속도로 출세를 하게 되는데 한 4년 동안 4년 동안 굉장히 빠른 출세를 하게 되는데 앞선 8년과는 굉장히 비교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일본 전분 외교관으로서 변신을 했고 그 결과 조선의 개혁을 주도해 나갈 인물로 고종의 최측근으로 기용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사흘 만에 실패를 해서 망명을 하게 되는데 10여 년 동안 만으로 따지면 9년 정도가 될 텐데 9년 동안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결국 피살됨으로써 역사에다가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갑신정변의 주인공 김옥균이 어떠한 인생 경로를 걸어갔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1년에 충남 공주에서 안동 김씨 문중의 후손으로 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이 태어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안동 김씨는 왕실의 외척으로 60여 년 동안 세도 정치를 담당한 조선 최고의 문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동 김씨가 그랬다고 해서 모든 집안, 모든 안동 김씨 인물들이 다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에 붙인 김병태는 서당 훈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향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의 중심 군중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6살 때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낸 오촌 당수 김병기에게 입양이 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강릉 부사로 임명된 양부를 따라서 율곡 이해의 학풍이 강한 강릉으로 이주해 6년 동안 수학을 했고, 양부가 서울로 기임한 이후에는 북촌 양반 자제들과 교류하며 박 교수의 문화에서 수학하며 개화 사상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72년 22살 되던 해인데요. 알성 문과의 잠원급제에서 성균관 전적으로 관직에 진출합니다. 그 성균관 전적이라고 하면요, 정육품인데, 과거에 급제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끄트머리로 합격을 하게 되면 종구품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이렇게 김옥균처럼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정육품 정도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관직으로 출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8년 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관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홍문관 교리, 홍문관 부교리, 수찬, 유배, 부교리, 복직 이런 식으로 관직 생활 8년 동안 겨우 한 품계 승진한 데 불과를 했고, 유배도 한 차례 다녀오게 됐고요. 그리고 승진과 자천을 반복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조선 왕실의 일지죠. 정부 일지를 살펴보게 되면, 김옥균이 굉장히 이 8년 동안의 관직 생활 동안 상당히 많은 기행을 일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기행 중에 대표적인 게 1874년 5월 11일자에 나타난 이 기행입니다. 정원이 아래기를 방금 묵과 시험장에서 상주문을 보니 감시관 김옥균이 신병이 갑자기 중해져서 중간에 사조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크게 법을 어긴 것이어서 응당 엄벌에 처해하니 본원이 추구를 청하는 것 외에 달리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국왕에게 엽주니까 국왕이 엄격하게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인데요. 자, 시험 감독이, 특히나 과거 시험 감독이 아프다고 그냥 중간에 과거 시험 도중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상식에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기행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좌천을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김옥균이 당시에 만연돼 있던 과거 부패를 지적하는 그런 상소문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과거의 부정에 대한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시험 감독하다가 그냥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품이 간직했기 때문에 관리로서 출세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문제로 여기 보시면 문공사관 김옥균을 평안도 창성부로 귀양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거 때문에 과거 감독 문제로 김옥균은 여러 차례 견책을 받았고 귀양까지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일본에 파견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죠. 김옥균은 갑신일록은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나서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 이후에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전후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일지 정도가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니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갑신일록이 시작이 바로 그 제1차 도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국 490년 그러니까 1881년 12월에 우리 대군주의 명을 받들어서 일본으로 건너가 둘러보고 이듬해 이모 6월에 귀로에 올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록이 조선 쪽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식 문건에는 남아있지 않는데요. 김옥균이 이렇게 썼고, 그리고 일본 쪽 신문에 보면 김옥균 일행들이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아주 상세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이때 김옥균이 제1차 도일한 것은 공식적인 사양이었다기보다는요, 고종의 밀명을 받고 비공식적으로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고종의 어떤 밀명을 가지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를 보면 알겠습니다. 신사년 12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신사 척사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고 미국과 수교를 앞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대 문물 시찰, 근대적인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일본과 협의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자면요. 1882년 2월에서 7월까지 제1차 도일 기간이 될 텐데요. 자, 부산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이 간행한 조선신보가 1882년 2월 15일자에 조선개화당의 김옥균이 고종의 밀명으로 일본을 시찰한다고 보도를 했고, 같은 해 3월 17일 날 김옥균이 부산을 떠났으며 일본을 방문하는 목적은 일본 사정의 시찰뿐만 아니라 국채 모집 문제를 일본 관원과 의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뤄보면 조선 정부에서는 밀명을 띄고 갔으니까 조선에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김옥균의 제1차 도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1차 도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죠. 자, 3월 부산을 출발한 김옥균은 나가사키에서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시차를 두고 출발한 서광범, 변수 등의 수행원을 기다렸습니다. 자, 실제로 김옥균의 스승이었던 개화당의 이동희는 그보다 1년 전인 1881년 3월 무기와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일본과 교섭을 벌이던 도중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동희는 개화파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암살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시척적이 배후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사키에서 8명의 수행원과 합류한 김옥균은 그해 7월까지 도쿄에 머물면서 메이지 유신의 진행 상황을 시찰하고 게이오 기죽구의 설립자 후쿠자와 유키치, 극우 민족단체, 흥하회 지도부 등 일본 정재계의 실력자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김옥균 일행이 한창 차관 도입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1882년 7월 임모군란이 발발했고요. 하나부사 공사는 인천을 거쳐 요코하마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 일행은요, 하나부사 공사와 함께 귀로에 오르게 되죠. 자, 김옥균은 잠깐 동안 조선에 들어왔다가 임모군란이 수습된 이후에 재물부조액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조선은 군란 와중에 살해된 일본 유족과 부상자에게 5만엔, 일본 정부에 50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요. 1882년 9월 달에 조선 정부는 일본에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정사에는 박용효, 우리 갑신오족의 한 명이죠. 부사에는 김만식, 종사관에 서광범, 김옥균과 함께 왔다가 또다시 떠나게 되는 거죠.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습니다만은 김옥균과 민영이 또 이때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신사의 고문 자격 정도가 되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수신사 박용효 일행은 하나부사 공사가 제공한 일본 기선 메이지마루호를 타고
제물포를 출발해서 3월 15일 요코하마에 도착을 했는데요. 조선 정부의 정식 사절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박영용은 메이지마루 산상에서 태극기를 고양이 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82년 5월 도미소 통상조약 조양식 때 개항된 사계가 빠진 태극기와는 달리 태극 문양과 사계까지 갖춘 오늘날 태극기와 흡사한 모양이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태극기의 역사를 살펴볼 때 박영효 일행들, 박영효, 서광범, 그리고 김옥균, 민영익 이런 사람들이 같이 떠났었던 그 선상에 개항된 태극기가 최초의 태극기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일본 정부는 수의사 일행은 지극히 그 후대를 했고요. 그 목적은요, 박영효, 김옥균 등 개화파 인사를 이용해서 친청 4대 노선을 견제한 민씨 척척을 견제해서 조선에서 일본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속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재정이 바닥이 나서 50만 엔의 배상금 지불은커녕 수진사 일행의 체류 경비조차 되지 못할 형편이었는데요. 일본의 외무상은 500만 엔의 5천 엔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인사 일행의 일본 체류 경비를 부담했고 배상금 50만 엔의 상환 조건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영효가 이때 사과만 하러 갔느냐? 그것 말고 차관 도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박영효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박영효는 1861년생이었으니까 김옥균보다는 조금 어린 나이였죠. 경기도 수원에서 진사 박원양의 3남 2녀 중 막내 아들로 출생했는데 1872년 12살 때인데요. 철종의 장녀 영해옹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부모가 됐다고 하지만 철종은 이미 죽은 상태고 고종 때였기 때문에 큰 실권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고종도 그 철종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로 전직 임금을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철종의 부모가 된 박영호도 상당히 크게 대접을 하게 됐는데요. 금능위라고 하는 관작을 내리고 정일품 상보국 승동대부에 봉해집니다. 12살 때 정일품이 된다는 것이죠. 결혼을 잘해가지고 벼락출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게 박영효는 죽을 때까지 철종의 부모였다는 것, 그래서 왕실의 외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해옹주와의 결혼은 불과 몇 달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일찍 죽었기 때문인데요, 영해옹주가. 그리고 12살 때 결혼해서 몇 달 살고 말았으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가지기도 어려웠었겠죠.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렸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75년부터 먼 친척벌 되는 박 교수의 사랑을 추입하면서 개화사상을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1881년, 그러니까 20살 정도 되는 때부터 이군부 판사로서 관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박영효가 3차 수신사로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살펴보면요. 박영효 일행은 일본 정부의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외무경 이노우에는요, 조선국왕의 국채 위임장이 없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박영효 일행은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서 요코하마 쇼긴 은행을 통해서 17만 엔의 차관을 제공합니다. 연리 8%의 2년 거치 10년 분할의 상환 조건이었는데요. 차관의 금리치고는 유례없는 고리였습니다. 그나마도 임오군란 배상금 1차분 분납금 쪽으로 5만 엔을 제외하고 12만 엔을 인출해 주었는데요. 쇼긴은행은 조선 정부가 변제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산 해관의 관세 징수권과 함경도 단천금광의 채굴권을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인출한 12만 엔의 차관은 신문 발간을 위한 인쇄기 구입과 기술자 초빙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비 유학생의 일본 유학 경비로 사용했죠.
그 17만행을 바탕으로, 차관을 바탕으로, 박영호는 그 한송 승부를 창간했고요. 김옥균은 50명의 관비 유학생을 선발해서 게이오 기즈쿠와 토야마 육군학교에 유학을 했습니다. 이때 그 토야마 육군학교로 파견된 16명의 사관생도 중에는 그 서재필도 끼어 있었죠.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놓고 보니까 17만엔의 차관을 인출했는데 조선으로 귀국하기 이전에 이미 다 써버린 그런 상태였죠. 일본이 돈을 빌려주고 고스란히 일본에 놓아두고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선 정부는 1885년부터 10년간 매년 1만 7천엔의 원금과 8% 이자를 꼬박꼬박 상환을 했고요. 박영효와 김옥균이 사용한 차관은 12만엔 뿐이었지만 상환한 원리금은 2배가 넘는 27만 2천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박영효가 석 달 동안 수신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김옥균은 서강군과 함께 계속 일본에 머물렀습니다. 김옥균은 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군대를 육성하자면 300만엔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300만엔이 어느 정도의 그 액수였느냐라고 하면 조선의 1년 세수와 맞먹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동우의 외부 대신은 그 트런 거금을 국왕의 국채 위임장도 없이 어떻게 대부해 주겠냐고 난색을 표했고요. 이게 사실은 차관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말이었지만 김옥균은 국왕의 국채 위임장만 받아오면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말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한 액수의 차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일본 정부의 재정도 넉넉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 추진 자금 때문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1883년 3월에 김옥균은 국왕의 국채 위임장을 얻기 위해서 귀국을 하게 됐고요. 김옥균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벼슬은 승정원 우부승지, 외암은 참의 등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겨우 그 한 풍계 승진했던 것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1881년 이후에 고종이 근대화에 대해서, 조선의 근대화에 대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해서 조선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그 지도자로서 김옥균을 키우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옥균이 귀국하자 집권 민시척족은 개업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아무래도 개업파들이 급성장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귀국 직후 한성 판윤,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정도가 될 텐데, 임명된 박영효는 도로 정비 사업을 강행하다가 민시척족의 눈밖에 나서 넉 달 만에 광주부 유수로 자천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장 하던 사람을 그 경기도 광주 있잖아요. 광주시장으로 발령을 내면은 굉장히 큰 좌천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광주에서 신식 군대 육성을 주력을 했으나 박영효가요. 7달 만에 해임되고 그가 양성한 군인은 한규직이 지휘하는 친군 전형으로 편입됐는데, 다시 말해서 박영효가 광주에서 일본식 군대를 육성하다 보니까 민시척족이 그 군대를 빼앗아 가가지고 청나라식 군대로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박영효로서는요,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조선 정부로부터 그 방해를 받은 것, 특히 민시척족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김옥균의 경우에는 바로 이 300만의 차관 도입 문제로 민영이를 비롯한 민시척족들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이전에 김옥균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귀국한 김옥균은 동남 제도 개척사 겸 관포경사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관직이죠. 이 관직이 뭐 하는 거냐면,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울릉도, 축서도, 우산도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우산도가 독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도를 개척하고 고래잡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신설된 관직이었습니다. 개화파는 박영효와 김옥균의 그 연이은 지방간 임명을 개화파를 중앙정계에서 몰아내기 위한 민시척족의 음모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표공사로 제술된 지 20일 후에 김옥균이 2조 참여 임명이 되거든요. 겸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관과 중앙정부 요직을 겸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간에 1883년 4월에 백성을 모집해 울릉도로 이주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총괄했고요. 9월 달에는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건너와 살던 일본인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1883년 4월에 김옥균은 국왕 앞에서 멜렌드루프와 당오전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9월에는 일본에서 3만의 차관 도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경사가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벼슬아치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업적은 다 김옥균의 업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옥균은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는 김옥균이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임명됐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근거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동남제도 개척사라는 직함 덕분인데요. 김옥균의 관직을 울릉도 개척사라고 하지 않고 동남제도 개척사라고 한 것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소도와 우산도까지도 우리 땅으로 인식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황헌이라는 사람이 매천자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 김옥균이 그러니까 이 황헌은 김옥균을 비롯한 그 개화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김옥균이 그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서울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고래를 잡아서 이익을 얻었고 일본인들도 그러했는데 그러나 무단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고 김옥균이 방문도 나가보지 않고 혓바닥으로 고래의 이익을 만들었으니 당시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이렇게 해서요. 서울에 앉아서 포경사라고 하는 관직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김옥균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멜란도르프 할 때 잠깐 한 부분인데요. 김옥균이 국왕의 국채 위임장을 얻기 위해 귀국했을 때 조선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고 했었죠. 자, 이모군란 배상금 50만원 줘야 됐죠. 해외 사절 파견 비용, 그러니까 보빙사 파견해야 되고 또 곳곳에 그 청나라도 사실 파견해야 되고 일본에도 사실 파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 새 항구의 개항 비용, 그리고 무기 구입 비용, 신식군대 육성 비용 등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재정 수입은 그다지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할 방안으로서 개화파는요, 일본으로부터 300만원 차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시척족은 당 오전을 주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 오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입의 1문인 상평통보의 무게를 2배 늘려서 한입의 5문인 액면가로 주저한 화폐인데요. 그 당 100전보다는 뭐 양호한 화폐였지만 그래도 상평통보보다는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였다고 볼 수 있죠. 악화를 발행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민시척족과 개화파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고종은 따로 그 협의를 해서 멜란도르프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옥균과 멜란도르프의 당 오전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멜란도르프의 주장은 이러했다고 했죠. 금화와 은하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먼저 당 5전, 당 10전 필요하다면 당 100전이라도 주조를 해서 시급함을
그 눈앞의 시급함을 타개할 것이요 라고 멜렌드로프가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금화와 은화와 같은 본유화폐의 주조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시급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서 당오전 주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고요. 근데 김옥기는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악화를 남발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을 했고요. 그 근거가 당오전, 당십전, 당백전은 보조화폐다. 보조화폐의 주조는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방책은 되지 못한다. 재정정리는 먼저 본위화폐를 정하고 다음에 보조화폐에 손을 대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옥균의 반대로 당오전 그 주조 계획의 차질을 빚자 멜렌도르프는 조선의 폐해는 당오전에 있지 않고 김옥균에 있으니 우선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단식했다고 하네요. 고종은 양쪽 모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민시척 쪽에게는 당오전의 주조를 승인하고 김옥균에게는 일본으로부터 300만엔 차관 도입을 윤하는 국채 위임장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자, 1883년 6월 김옥균은 귀국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국왕의 국채 위임장을 얻어 또다시 도의를 했는데요. 김옥균은 이노우의 외무경에게 울릉도의 삼림과 동해의 고래를 담보로 자기가 관포경사니까 이렇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300만엔 차관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투자로 울릉도 산림을 개발하고 동해안 포경 사업을 크게 일으킨다면 300만엔 정도는 너끈히 갚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왕의 국채 위임장만 가져오면 300만엔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노우의 외무경은 정작 김옥균이 국채 위임장을 가져오자 차관 제공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울릉도 산림 채벌권은 수익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바닷속의 고래가 외채의 담보가 될 수 없으며 일본의 금융계는 조선처럼 자원도 부족하고 미개발 국가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수신사 박영욱 일행이 17만엔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부산 해관 관세 징수과 함께 함경도 단천군강의 채굴권을 담보로 요구한 일본이 조선 정부의 1년 세수와 맞먹는 300만엔이라는 거액의 차관을 고작 울릉도 삼림권과 개발권과 바닷속의 고래를 담보로 제공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김옥균은 상황이 그처럼 돌변한 것이 민시척족의 사주를 받은 멜렌드로프의 공작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884년 5월 달에 김옥균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 번째 일본 방문을 끝내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귀국하게 됩니다. 김옥균이 차관 도입에 실패함으로써 개업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하지 못할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렸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토야마 육군학교의 유학부이던 서재필이었습니다. 그를 포함해 16명의 사원 성도는 그해 7월 정부의 학비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 국왕은 서재필을 조령국 사관장으로 임명하고 사관학교를 세울 것을 지시했지만 그 역시 청구의 반대와 지원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옥균은 차관 도입에 실패하고 서재필은 근대적인 군대 개혁 그리고 특히 사관학교 설립을 민시척족의 반대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박영효는 한성순보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됐고 또 나중에 연이은 좌천 그리고 자기가 신식 군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군대를 민시척족에 뺏어간 것 이런 것 등등이 불만으로 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도윤모만 20, 30대 청년 개업파 청년들은 한창 개혁을 해야 했을 순간 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래서 정변에 실패해서 척살되거나 망명객으로 떠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역사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김옥균이 300만엔 차관 도입에 성공했더라면 갑신정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조선의 개혁도 갑오 개혁 때 그 갑신정변에 하려고 했던 개혁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갑오년이라고 하는 게 189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빨라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서재필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요. 서재필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갑신정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본인이 1866년생이라고 기록했지만 과거 시험엔 1863년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력서에 보면 1864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충 1864년 정도로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1864년부터 1884년까지가 일본 유학과 갑신정변을 하게 일으켰으니까 갑신정변 때 이미 갑신정변에 참여했을 때 고작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나서 미국 유학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의학을 공부해서 한국 최초의 그 의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35살 때 귀국을 해서요. 그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을 간행합니다. 그리고 84살 때까지 미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의사, 사업가, 그리고 간혹 독립운동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잠시 그 귀국을 했는데 이때는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 활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48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88살 때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서재필은요, 부친 서광원과 모친 성주희 씨 사이에 사남 1년주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그 19살 때, 1882년 19살 때 과거 문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23명의 합격자 중 최연소였다고 하고요. 그 서광범은 13촌 아저씨였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서광범의 소개로 김옥균과 만났다고 했고요. 서재필은 13살 연상인 김옥균을 존경하고 흠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1883년 5월 달에 20살이었는데 이때 16명의 청년과 함께 도의를 했고요. 이때 서재필만이 과거에 합격한 문관이어서 그 16명의 사관생도의 어떤 지도자 역할 정도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이오 기죽구에서 일본어를 학습했고요. 그 이후 곧바로 토야마 사관학교에서 7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았죠. 좀 더 있을 수 있었는데 경비 문제로 귀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고종의 윤허를 얻어서 귀국 후에는 조령국을 설치해서 근대적인 사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청국과 민씨 척족의 반대로 조령국 설치가 좌절되게 되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반발했고요. 그 갑신정변 때는 토야마 사관학 출신 생도들이 행동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서재필은 곧 행동대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살 때 이미 하루밖에 안 됩니다만은 병조 참판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처럼 그 미국에 망명해서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 개업도 하고 미국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귀국을 해서 독립협회 활동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 갑신정변에 참여한 그 갑신 오적들의 면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을 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조건에 있었다면 혁명을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명문 안동 김씨문 중에서 태어나서 34살에 이미 외암은 협판, 외교부 차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김옥균이었고요. 영의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살에 이미 내암은 협판 겸 우정국 총판 자리에 있었습니다. 홍영식이 그랬다는 거고요. 12살 때 철종의 부모가 되어 금능위와 정일풍 삼보국 승록대부에 봉해지고 24살에 한성 판윤,
그리고 서울시장, 광주시장 이런 것들을 영입했다라고 하면 이게 박영선인데 여러분이 이런 조건이었다면 혁명이 일으켰겠습니까? 이주 참판의 아들로 26살의 내함은 참이 그러니까 그 내무부 차관보 정도에 있었다. 이게 이제 서관범일 텐데요. 자, 그리고 19살 때 최연소로 과거에 급제해서 21살 때 조령국 사관장, 사관학교장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면 혁명을 일으켰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갑신정변은 상당히 적은 병력을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원래 이모군란 때 3,000명의 청국 군대가 파견이 됐고 1883년에 청불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500명이 귀국해서 1,500명의 청나라 군대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동원했던 것은 사관생도 13명,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소속, 그러니까 궁궐 수비대 중에 한 70명, 그 다음에 보부상을 동원했는데요. 한 100명 정도 보부상. 뭐 장사, 그러니까 서울에 떠돌던 건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달 한 30명 정도. 그 다음에 일본 보병 1중대 해서 120명에서 150명까지 합쳐서 300명도 채 되지 않는 이런 병력 가지고 1,500명의 청군을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갑신정변은요, 우리는 흔히 3일천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시간을 계산해보면 4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고 보면 이틀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884년 12월 4일 오후 9시부터, 6일 오후 7시까지니까 4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도 자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첨부해드리는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과정이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우정국 개국 축하 만찬 때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별궁에 이제 방화를 하고요. 그리고 민영익을 자객이 찌르는 것으로부터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 일파는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호궁으로 이어했고요. 경호궁은 창덕궁 옆에 있는 조그만한 어떤 사당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일본 공사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경호궁을 포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밤을 새는데요. 12월 5일로 넘어오게 되면 이조연, 조영아, 민태호, 유재현 등의 민씨척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처단을 하게 되었고요. 개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면 주도층이 거의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는 형태의 개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고종이 시내에 있는 곳이 너무 비좁다라고 민황후하고 고종이 항의를 함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창덕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12월 6일 날 정령을 반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혁명 공약이죠. 근데 이제 이때 청나라 군대가 공격을 해서 교전을 벌이다가 정변 주도층 대부분은 일본 공사관으로 후퇴했고요. 홍영식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척살당하게 되죠. 이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에서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 위안스카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혁명 마지막 날에 80여 개조의 정령이 반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4개조만 갑신일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원군 항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82년에 바오딩부에 연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원군을 항궁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 그리고 문벌 폐지, 세제 개혁, 그 다음에 내시 폐지, 탄간오리
처벌, 뭐 이런 식 등등으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리고 조선을 근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갑신정변 최후의 순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오후 7시 30분입니다. 그 민시척조가 친분이 두터운 홍영식이 7명의 사가생도와 함께 고종을 호위해서 북묘로 피신하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나머지 일파는 다케주에를 따라서 일본 공산으로 후퇴하게 되는데요. 북묘로 피신한 고종은 청국 군대의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습니다. 고종이 청국 진지로 건너가려고 하자 홍영식과 7명의 사관생도는 그 그러니까 고종의 옷이죠. 옷자락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으라고 만류를 했는데, 홍영식 일행이 고종이 탄 사인교를 가로막고 멈추라고 그 호령하자 격분한 군졸들이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뱉다고 합니다. 청국 진영으로 건너간 고종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을 갑신오적으로 규정하고 척살당한 홍영식을 제외한 4명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갑신오적의 가문도 풍비박산나고요. 그리고 조선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개혁도 당분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살아남은 김옥균 일파는 일본 공사관으로 후퇴했다가 인천으로 이동해 정박 중이던 센사이 마루호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김옥균의 그 생부는 천안감옥에서 10년간 수감되었다가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홍정우에게 총격을 받고 비명을 행사한 이후에 교수형에 처해졌고, 생모 송씨는 아들의 거사 실패 직후 음독자살했습니다. 김옥균의 부인 유씨는 하나뿐인 딸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서 관비로 전락하게 되었고요. 홍영식의 처자, 형제, 영의정을 지낸 부친 홍순목 등 일가들은 모두 음독자살했습니다. 서재필의 부친과 아내 역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재산 모두 몰수되었고, 살아남은 혈족들은 세상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의 항렬자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김옥균 집안의 규는 규로, 박용효 집안의 영은 승으로, 그리고 홍영식 집안의 식은 표로, 서왕범 집안의 광은 병으로, 서재필 집안의 재는 정으로 변경했다고 하죠. 이처럼 성급하게 혁명을 벌였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고, 조선으로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때 혁명을 벌였어야만 했을까?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많은 의문을 품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개혁을 주도할 만한 힘을 얻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천천히, 늦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그 신뢰를 쌓아가면서, 설득해가면서 그 지지층을 넓혀가면서 일으키는 것이,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갑신정변이 발생한 원인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성급한 혁명이 실패함에 따라서 조선에 있게 된 손실과 바람직한 개혁의 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